안녕하세요. 법률정보쇼 신유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정에서 서로 간에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 법원을 통하여 그 재산을 회복할 수 있는지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법원의 입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어머니가 자신을 제대로 부양하지 않았기 때문에 10년 전에 딸에게 맡긴 재산을 돌려달라고 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고요. 두 번째 사건은 외도로 집을 나간 남편이 아내가 죽자 자녀들에게 상속 재산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첫 번째 사건은 이렇습니다. A씨는 2006년경 울산시에 소재한 토지를 3억 3천만 원에 매각했습니다. 그리고 A씨는 이 중 1억 9,800만 원을 자신의 딸 부부에게 위탁하면서 남편의 제사를 지내고 A씨가 살고 있는 주택도 관리하는 데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내세운 것입니다. 하지만 10년 뒤에 모녀 사이는 급격히 냉랭해지고 말았는데요. 연로한 A씨는 노후에 혼자 살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해 미리 돈을 준 것인데 딸과 사위가 부양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계좌에서 딸과 사위가 수차례 돈을 인출해 갔지만 자신을 위해 쓰인 것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2016년경 모녀는 돈의 사용처를 두고 큰 갈등을 빚었고 A씨는 2017년에 위탁금과 자신의 계좌에서 인출해간 돈 모두 총 4억 1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A씨는 딸 부부에게 재산을 맡기면서 잘 돌봐달라고 했는데 이들이 부양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딸 부부는 과연 위탁받은 재산을 돌려주어야 할까요? 울산지법 민사재판부는 70대 여성 A씨가 자신의 딸과 사위를 상대로 낸 금전 반환 청구 소송에서 딸 부부는 어머니에게 3억 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판단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딸과 사위에게 자신을 위해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1억 9,800여만 원을 위탁하는 위임 계약을 체결한 점이 인정된다고 하면서 그런데 2016년경부터 위탁금이 제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관해서 모녀 간에 갈등이 발생했고 모녀의 갈등이 계속 심화되다가 결국 상호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위임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이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딸 부부가 2006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10년 동안 어머니를 위해 지출한 돈은 8,200만 원으로 인정이 되며 이 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은행 거래 자료 등에 따르면 피고들은 어머니의 국민연금 계좌와 은행 계좌를 관리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돈을 인출해간 사실이 인정된다며 A씨 명의의 계좌에서 임의로 인출한 1억 8,600만 원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으로 어머니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어머니를 제대로 부양하지 않은 딸은 어머니로부터 지급받은 재산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8세의 K씨는 1975년에 동갑인 아내 M씨와 결혼해 슬하에 3명의 자녀를 두었지만 행복한 결혼 생활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K씨는 결혼 7년 만에 처자식을 두고 집을 나가서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렸는데요. K씨는 아내와 자식이 자신의 거처를 알 수 없도록 하여 주소도 수차례 이전했고 생활비나 자녀들의 양육비를 한 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K씨는 아내 M씨에게 이혼을 요구했다가 M씨가 거부하자 이혼 소송까지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K씨가 유책 배우자임을 들어 K씨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그러다 아내 M씨는 2009년 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의사인 M씨의 장남은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운영하던 한의원까지 접고 누나와 함께 M씨를 간호했지만 2010년 M씨는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M씨는 2억 8,800만 원 상당의 부동산과 예금 등을 남겼지만 M씨의 자녀들은 따로 상속 재산을 분할하지 않은 채 공동 상속한 채로
어머니의 유산을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5년이 지나서 아버지 K씨로부터 소송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M씨의 장례식에조차 모습을 보이지 않던 K씨는 2015년 법률상 남편인 나도 상속받을 권리가 있으니 법률상 아내가 남긴 상속재산 9분의 3을 달라며 자식들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입니다. 민법에서는 배우자에게 자녀보다 50% 더 많은 상속 지분이 인정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법률상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여야 할까요? 이 사건에서 장남과 장녀는 너무 억울한 나머지 아버지를 상대로 맞서송을 냈는데요. 우리가 어머니를 간병하고 부양했기 때문에 우리의 기여분이 각각 50%가 인정되어 아버지는 한 푼도 받을 수 없다는 기여분 청구 소송을 낸 것입니다. 재판부는 장남과 장녀가 어머니의 재산 유지 및 증가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부분은 M씨의 유산 중에서 80%라고 판단을 하였고, 이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법정 상속 비율로 나누도록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K씨에게는 남은 20%의 재산에 대해서만 법정 상속 비율로 상속 재산을 분할하도록 하여 실질적으로는 K씨가 상속을 주장하였던 금액보다 매우 적은 금액만을 인정하였습니다. 망인이 죽기 전에 유언으로 전 재산을 자녀들에게만 상속을 하도록 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갑작스러운 투병생활 끝에 유언 없이 사망하였던 경우 상속을 받은 자녀들이 기여분을 더욱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어야만 아버지에게로 법정 상속분이 인정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제, 가정생활에서의 재산 문제에 대한 키포인트는 가족 구성원 간이라도 해야 할 도리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그 권리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를 부양해야 되는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녀에게는 재산을 주었다가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는 판례와, 법적인 책임을 다하지 않은 남편은 상속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상속 재산이 매우 적게 인정될 수 있다는 판례를 통해서 가정생활에서도 각자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만 한다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쇼 신유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정보쇼 송윤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가맹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가맹점주의 계약기간 중 또 계약기간 종료 후 경업금지 조항의 유효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각 의무 위배에 따라서 위약금과 위약벌이 규정된 내용가 많은데요. 개별 사안마다 유무효가 다르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경업금지 의무는 유사 업종에 대한 것과 동종 업종에 대한 것을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유사 업종에 대한 경업금지 의무에 대해서 살펴보면 대법원 판례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유사한 업종이라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기 때문에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계약기간 종료 후는 물론 계약기간 중이라 해도 유사업종에 대한 경업금지 조항은 무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우리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례 또한 같은 의견인데요. 모치킨에 대한 가맹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나 재산으로 가맹본부와 동일한 또는 유사한 경쟁관계에 있는 영업을 할 수 없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검토 의견은 바로 무효였습니다. 그 이유는 경업금지 의무는 일정한 기간 동안에 영업비밀, 영업양도 등을 보호하기 위한 약정으로 이로 인한 사업자와 고객의 이익 수준의 형평성이 유지가 되어야 한다. 위 약관 조항에서 가맹점 사업자에게 경업금지 의무를 부과할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한 피시민이 얻는 이익과 가맹점 사업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 조항은 동종 업종뿐만이 아니라 유사한 업종에 대한 경업을 금지하고 있는 바, 유사한 업종은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명확하지가 않다. 또한 피시민의 영업비밀에 대한 보호는 동종 업종에 대한 경업을 금지하는 것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은 약관법 제6조 2항 제1호에 해당돼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유사 업종에 대한 경업금지 의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다음으로는 계약 기간 중 동일한 업종에 대한 경업금지 조항입니다. 일단 계약 기간 중 동일한 업종에 대해서는 유효라고 보셔야 됩니다. 우리 가맹사업법 제6조도 가맹점 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가맹계약 기간 중 가맹본부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맹본부의 영업기술이나 영업비밀이 누설될 우려가 있기도 해서인데요. 가맹본부의 영업기밀을 보호하고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사업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한 유효한 조항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동일 그리고 동종 영업에 대한 경업금지 조항은 어떻게 판단이 될 수 있을까요? 지역과 시기를 한정하거나 가맹점 사업자에 의해 영업비밀의 유출 위험과 상권 유용의 가능성이 있다면 유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급심의 판례 역시 상반된 결과의 판례가 존재하긴 하는데요.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볼 판례는 죽 전문점 사례인데요. 경업금지 의무 위반에 따른 경업금지 가처분이 기각되었던 사례입니다. 사실관계는 가맹점 사업자는 죽 전문점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다가 계약 종료 이후에도 같은 자리에서 다른 죽 전문점 가맹사업을 시작했고 가맹본부는 경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법원은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면서 고객들을 확보했다면 설사 프랜차이즈 계약이 종료되고 다른 죽 전문점으로 상호를 변경했더라도 기존 고객들은 이전과 동일한 맛과 서비스를 기대하고 계속해서 점포에 방문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프랜차이즈를 통해 형성한 상권을 유용하는 행위라고 판단을 하면서도 가맹계약이 가맹본부의 귀책 사유로 종료된 경우에는 경업금지 약정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가맹본부가 그 지위를 이용해서 부당하게 가맹점 사업자의 내외관 설비를 재시공하도록 함으로써 계약이 종료됐기 때문에 가맹본부의 책임 있는 사유로 종료돼서 경업금지 가처분이 기각됐던 사례입니다. 이어서 볼 것은 제과제빵 가맹점의 사안인데요. 해당 사건에서는 경업금지 조항이 무효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가맹사업의 종류, 사업 영위 과정에서 가맹본부의 역할 및 비중, 계약 종료 후 가맹점 사업자에 의한 영업비밀의 유출의 위험 또는 기존 상권의 유용 가능성 등 재반 사정을 종합해서 경업금지 약정으로 보호할 정도의 가치 있는 가맹본부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당해 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설실하면서 본 사안은 이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이번 주제 가맹계약의 경업금지에 대한 키포인트는요. 유사 업종에 대한 경업금지 및 취업금지는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무효이고 계약기간 중이라면 동일 및 동종 영업금지 조항은 유효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다만 계약기간 종료 후 동종 영업을 금지하는 것은 앞선 판례 기준처럼 개별적 사안마다 그 판단이 다를 수 있으나 지역적 범위나 시간적 범위, 영업비밀 유출 위험과 상권 유용 가능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 설사 유효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금액이 과도할 경우에는 금액이 감액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가맹본부의 규책 사유로 가맹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경업금지 약정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지금까지 법률정보쇼 송윤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정보쇼 조원익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개발 행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물건 적치 등 6가지인데요. 이 개발 행위는 모두 허가 사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발 행위 허가 절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국토계획법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 행위를 하려는 자에 대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허가사항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가 자기 땅을 이용하겠다고 하는 것을 행정청이 허가하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는 영토가 늘어나거나 간척을 하지 않는 이상 매우 유한한 자원이고 우리는 국토가 넓지 않으며 더구나 산지가 70%라서 인구 대부분이 평야에 몰려있고 그마저도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토지가 아니라 주변 토지와의 관계와 향후 개발 계획 등을 염두에 두고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 필요한 규제의 한도 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개발행위 허가 절차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신청서의 제출입니다. 국토계획법 제57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개발행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발밀도관리구역 안에서는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56조 제1항 1호의 행위 중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하려는 자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청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입니다. 즉, 개발 행위를 하려는 사람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그 제출 서류로 용지 확보 계획, 주변 환경 위해 방지 대책, 환경 오염 방지 대책, 경관과 조경에 관한 계획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개발밀도 관리구역에서는 기반시설 계획을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요. 개발밀도 관리구역이 무엇이냐면 국토계획법 제66조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반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이어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사실상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구역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만 행위 규제가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개발행위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또 단서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는 건축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신청 서류를 내야 한다고 하니 이 부분은 다시 건축법을 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상 국토계획법에서 규율하는 개발 행위라는 것은 토지 형질 변경, 토속 채취, 토지 분할, 물건 적치 등 4가지 행위가 되겠지요. 다음으로 관련 인허가의 의제입니다. 개발 행위는 건축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도 저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해당 법령에 있는 절차를 일일이 거치지 않고 국토계획법상의 허가를 받으면 다른 법령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이미 거친 것으로 의제하는 것입니다. 다만 오늘 시간에는 관련 인허가 의제에 필요한 서류도 같이 제출되어야 한다는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해당 담당 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반드시 거칠 것은 아니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필요한데요.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은 건축, 공작물의 설치, 형질 변경, 토속 채취 등 이 개발 행위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앙도계위에서는 면적 1제곱킬로미터 약 300만 평인데요. 이상의 형질 변경이 있거나 100만 세제곱미터 이상의 토속 채취가 있을 때, 대도시 도계위는 30만 제곱킬로미터 약 9만 평 이상의 형질 변경, 그 다음에 50만 세제곱미터 이상의 토속 채취가 있을 때, 그리고 일반 시군구 도계위에서는 30만 제곱미터 미만의 형질 변경, 3만 세제곱미터 이상의 토속 채취의 경우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합니다. 예외적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도계위 심의를 받는 구역에서는 추가로 도계위 심의를 거치지 않고요. 지구단위 계획 또는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한 지역에서 하는 개발 계획이거나 조례로 정한 도계위 심의사항이 아닌 경우, 또 환경영향평가를 이미 받은 경우, 교통영향평가를 이미 받은 경우, 그리고 농어촌 정비사업 또는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인 경우에는 도계위 심의를 거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개발행위 허가 이행 보증입니다. 국토계획법 제60조 제1항은 개발행위로 인하여 도로, 수도 공급 설비, 하수도 등의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경우이거나
토지 굴착으로 인근 토지가 붕괴될 우려 또는 건축물의 공작물 손괴가 우려될 경우. 셋째, 토속 발파로 낙석, 먼지 등에 의하여 인근 지역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넷째, 토속을 운반하는 차량의 통행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이 우려될 경우. 다섯째, 형질 변경 또는 토속 채취로 비탈면에 조경이 필요한 경우 등의 이에 대한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총 공사비의 20% 이내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이행 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심의를 다 거치면 처분과 통지를 하게 됩니다. 허가권자는 개발행위 허가의 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앞서 살펴본 도계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심의 또는 협의 기간은 그 15일 기간 산정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조건부 허가도 가능한데요. 허가권자는 미리 신청자의 의견을 들어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 이행을 조건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개발행위가 완료된 다음의 절차입니다. 허가권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개발행위를 모두 마칠 때에는 준공검사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행위자는 준공검사 때 관련 인허가의 의제에 필요한 서류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개발행위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키포인트는 첫째, 개발행위는 허가사항이므로 허가 절차와 기준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개발행위는 신청, 심의, 이행보증금, 처분의 통지, 완료 후에 준공검사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셋째, 건축물의 건축과 공작물의 설치는 건축법의 규율을 우선적으로 받는다. 입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쇼 조원익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정보쇼 주창훈 변호사입니다. 서울 강서구 등촌동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전 남편이 전 아내를 수차례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충격적인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에 따른 끔찍한 가정폭력으로 엄마와 아빠는 같이 살 수 없었고 이혼 후 4년 동안 아빠로부터 살해 협박이 있었다며 가해자인 아버지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는 청원을 올렸는데요. 이 청원은 단기간에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가정폭력이 사진까지 이어진 사건은 비단 등촌동 사건뿐만이 아닙니다. 수년간 지속된 가정폭력에 아내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남편이 대낮에 주민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자신의 아내를 무참히 살해하는 사건도 발생하였습니다. 이처럼 사진으로까지 이어지는 가정폭력은 더 이상 사생활 영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2018년 올해만 하여도 112 신고에 접수된 가정폭력 신고가 20만 건을 넘어 절도 신고를 넘어섰습니다. 이처럼 이제 가정폭력은 공권력의 적극적 개입이 요구되는 사회 문제가 된 것입니다. 오늘은 가정폭력이 무엇인지, 가정폭력이 발생한 경우 그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에 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친척,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등 가족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가정폭력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부부싸움 도중 상대방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말싸움 도중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물건을 집어던져 손괴하는 행위, 자녀들을 훈육한다는 핑계로 때리는 행위 등이 모두 가정폭력에 해당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폭언을 하거나 무시하는 말을 수시로 하여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도 가정폭력에 해당하고 고의로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것도 가정폭력입니다. 나아가 부부 사이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나 원치 않는 성관계를 요구하는 것도 가정폭력에 해당하며 자녀를 불결한 생활 환경에 장시간 놔두는 행위나 교육을 시키지 않는 행위도 모두 가정폭력에 해당합니다. 가정폭력 신고가 이루어지면 경찰은 지체 없이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하여 폭력 행위를 제지하고 가정폭력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여 수사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경찰은 가정폭력 범죄가 재벌될 우려가 있고 상황이 긴급하여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직권으로 긴급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요. 구체적인 긴급 임시조치 내용을 보면 가해자에게 집에서 나갈 것을 명하거나 피해자 또는 가족 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m 이내의 접근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피해자 또는 가족 구성원에게 휴대폰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긴급 임시조치는 피해자의 신청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만일 가정폭력 가해자가 이를 어기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최근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면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개정하여 최대 징역형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는 바 처벌 수위는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리 절차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는 상습, 흉기사범 등 중대 가정파탄 사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처럼 가정폭력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은 분명합니다. 다만 법률에서는 가정폭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건을 수사한 검사가 사건의 성질, 동기 및 결과, 가정폭력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선처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를 하거나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경우에 대해 말씀드리면 법원은 비공개로 사건을 심리하여야 하고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합니다. 통상의 재판이 누구나 반청이 가능한 공개 재판인데 반해 가정보호사건은 사생활 보호를 위해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심리가 맞춰지면 법원은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가족 구성원에 대한 접근 금지를 명할 수 있고 나아가 자녀에 대한 친권 행사를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회봉사나 수강명령, 보호관찰 등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보호처분은 최대 6개월까지 할 수 있는데 형벌이 아닌 관계로 가해자에게는 소위 전과가 남지 않게 됩니다. 다음으로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정폭력으로 생계 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 긴급 지원 대상자로 인정되어 생계 유지에 필요한 비용이나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주거 지원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지원은 원칙적으로 1개월간 가능하고 위기 상황이 계속된다면 1개월씩 2번의 범위에서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19년부터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또는 폭력피해 이주 여성 보호시설에서 일정 기간 입소한 후 퇴소할 경우 500만 원 내외의 자립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는 현장 상담과 보호 서비스를 강화하고 피해자의 법률적 조력을 위한 무료 법률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주제 가정폭력에 관한 키포인트는 폭행을 동반한 부부싸움, 훈육을 이유로 한 체벌 등은 법률상 가정폭력이라는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가정폭력 가해자는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최근 여성가족부 역시 가정폭력 방지 대책을 발표하면서 가정폭력은 집안 문제가 아닌 명백한 범죄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따라서 가정폭력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경찰 등 국가기관에 긴급 임시조치를 청구하여 가해자의 접근 등을 막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국가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구비해 두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더 이상 제3자가 개입해서는 안 되는 집안 문제가 아닙니다. 가정폭력은 살인까지 초래하는 사회 문제입니다. 가정을 진심으로 유지하고 싶다면 더더욱 가정폭력 발생 초기에 신고 등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가정폭력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가정폭력에 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쇼 주창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법률정보쇼 최광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 부동산 중개업자가 거래 대금의 일부를
이게 취한 그런 경우에 법률 관계라는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부동산 중개업자가 자기가 이게 중개한 부동산 권리 처분한 금액을 이 법정 수수료를 넘어선 금액을 이 중간에서 취해버리는 이런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중개업자가 이 거래를 주도하기 때문인데요. 그 때문에 이것을 둘러싼 이 갈등도 상당히 좀 많은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를 그 매매한 대금 3억 원 중에서 2억 5천만 그 매도인에게 건네고 나머지 5천만 원을 중개업자가 이렇게 취해버리는 이런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 중개업자가 차익을 이렇게 취함에 있어서 매도자 동의를 얻었는지 그 여부에 따라서 좀 나누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매도인 동의 없이 임의로 그것을 돈을 취한 이런 경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경우는 그 매도인에 대한 횡령죄 내지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매도인에 대해서 횡령 금액 상당의 어떤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이런 부분도 부담하게 되는 거죠. 그 돈은 매도인 것인데 임의로 가져갔기 때문에 그런 형사 책임까지 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매도인이 아니라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어떤 책임을 부담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는 다소 복잡할 수가 있는데요. 이 중개업자가 처분 대금을 속이는 이런 경우는 대체로 매도인이 그 계약 체결 현장에 나타나지 않고 이 중개업자가 매도인의 대리인 역할을 하면서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위 사례에서 보자 그러면 3억 원에 체결된 매매계약은 매도인의 대리인으로 중개업자가 체결한 것으로 적법하고 또 따라서 중개업자가 그 매도인에게 귀속돼야 할 그런 몫이 바로 그 5천만 원이라는 돈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중개업자가 착복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매수인으로서는 그 차액 상당의 돈을 반환 요구할 그런 권리가 없습니다. 그게 원칙인데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매도인이 매도 의뢰한 가격보다도 훨씬 높은 금액으로 이렇게 계약이 체결된 그런 경우라면 일정한 경우에 매수인에 대한 불법 행위가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중개업자에 대해서 매수인도 일정 금액의 어떤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대법원 91년 이 판례는 이 부동산 중개업법 15조 1호가 중개업자 등에게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 사항에 관해서 거짓된 언행, 기타의 방법으로 중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이렇게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38조에 따르면 이를 위반한 사람을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본다면 김모 씨 그리고 피고 중개업자가 되는데요. 피고가 위와 같이 서로 짜고 매도 의뢰된 가격에 대해서 훨씬 높은 금액으로 원고에게 이 부동산을 팔고 그 차익을 이렇게 취득한 그 행위는 바로 민사상 불법 행위로 구성한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 매도인의 동의를 얻어서 중개업자가 일부 돈을 그런 취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 사례에서 매도인에게 2억 5천만 원만 주고 그 이상의 금전으로 팔리게 되면 나머지 금액은 모두 중개업자가 가지기로 한다라고 이렇게 사전에 양해한 경우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위와 같이 이 처분을 의뢰한 그 이상의 금액을 중개보수로 받는 이런 합의를 우리가 실무상으로는 순가 중개 계약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매도인에 대한 그 횡령죄 이런 부분이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의를 받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그런 합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정 중개보수 이상의 금액을 보수로
취할 수는 없게 되겠죠. 왜냐하면 법정 중개 수수료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매도인에게 반환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7년 이 판결도 그런 취지인데요. 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고액의 수수료를 수령한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행정적 제재, 그 다음에 형사적 처벌을 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런 부동산 중개업법에 관련 규정에 정한 한도를 초과한 중개수수료 약정에 의한 그런 경제적 이익이 중개업자에게 귀속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한 다음에, 이런 중개수수료에 관한 이런 규정들은 중개수수료 약정 중 그 정해진 금액을 초과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상의 효력을 제한하는, 우리가 이른바 강행 규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런 중개업법에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중개수수료 약속 자체는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는 무효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 실무상 이 중개업자의 상당한 그 차액 취하기는 사실 드물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중개업자에게 반드시 맡겨두지 말고 이 중개 의뢰인 스스로 정확한 가격 검증, 이런 부분을 주의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주제인 부동산 중개업자가 거래 대금의 일부를 취한 경우의 법률 관계, 이 부분의 키포인트는 부동산 중개업자의 과도한 보수 요구는 실무상 드물지 않은데, 이 중개 보수 명목으로 매매 대금에서 임의로 일정 금액을 취해버리는 이런 경우는 형사상 횡령죄로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또 심지어 합의된 금액을 취했다고 하더라도 법정 보수 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처벌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상으로도 반환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쇼 최광석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률정보쇼 오성환 변호사입니다. 특허권자가 특허 침해자에게 공격할 수 있는 방법 두 번째 시간으로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 본안소송, 형사 고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이란 특허권자는 특허심판원에 침해자가 만든 제품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것을 공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특허심판원에 청구하는 심판을 말합니다. 권리범위 확인 심판은 단순히 특허 발명 자체의 발명 범위라고 하는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문제된 실시 행위에 대하여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권리관계의 확정을 위한 것입니다. 심결이 확정되면 이 확인 대상 발명, 침해자가 실시하는 이 발명이 특허권의 권리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가 공적으로 확인되는 것입니다. 다만 특허권의 침해 여부를 확정하거나 법원을 기속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자유심증주의 원칙상 이를 특허권의 침해 판단에 유력한 증거 자료로 삼을 수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특허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즉 본안 소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허권자는 우선적으로 가압류 신청에 의해서 침해자의 재산을 동결하고, 또한 특허 침해 금지 가처분을 통해 침해 행위를 금지시킨 후 법원에 특허 침해 본안 소송을 제기하여 특허 침해 금지를 확정적으로 인정받고, 또한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하여
손해배상을 침해자로부터 받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형사 고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허권자는 특허 침해를 한 자에게 침해죄를 원인으로 형사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은 형사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특허법 제225조는 특허권을 침해한 자에게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침해죄는 친고죄로 특허권자의 고소가 있어야지만 처벌할 수 있으며 과실범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실무에서는 특허 침해로 인한 형사 고소는 특허 무효율이 높아 특허가 장래에 소급적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침해품이 특허 발명의 권리 범위에 속한다는 이런 기술적인 판단이 어렵다는 점으로 인해 실제로 고소에 의해서 법원에 기소까지 되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특허권자의 대응 수단들은 순서적으로 진행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함께 또는 별개로 필요에 의해서 특허권자가 선택적으로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즉, 이 수단들 중 필요하지 않은 것은 굳이 비용과 시간을 낭비해가면서 신청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이번 특허권자가 특허 침해자를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의 두 번째 시간의 키포인트는 첫째, 특허권자의 권리 범위를 공적으로 확인받기 위해서 권리 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 첫 번째 키포인트고요. 두 번째 키포인트는 특허권자는 가압류 신청에 의해서 침해자의 재산을 동결하고 또한 가처분 신청에 의해서 침해 행위를 금지하였다면 이후 본안 소송을 제기해서 침해 금지를 확정적으로 인정받고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침해자는 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해서 침해자에게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쇼 오성환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법률정보쇼 곽난주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과 주거침입죄, 퇴거불응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입자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자 화가 난 집주인이 세입자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때 세입자가 집주인을 주거침입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또 회사로 찾아와 소란을 피우는 악성 민원인에게 나가달라고 요구해도 나가지 않습니다. 이때 그 민원인을 퇴거불응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관련 법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제2항은 위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아니한 자도 위형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319조 제1항이 주거 침입죄를 규정한 것이고 제2항이 퇴거 불응죄를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거 침입죄와 퇴거 불응죄를 처벌하는 이유는 사람이 생활하는 장소의 평안함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때 보호받는 장소는 반드시 법적으로 권한이 있는 곳이어야 할 필요는 없고요. 사실상 생활하는 공간이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판례는 내 집이 경매로 타인에게 넘어갔다가 경락 허가 결정이 무효가 되는 바람에 현재 점유하는 사람이 권리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되었다 할지라도 민사적인 절차를 거쳐서 집을 다시 넘겨받아야지 내가 임의로 그곳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시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주거 침입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해서 타인의 공간에 들어가야 합니다. 즉 건물 또는 방의 내부로 들어갔으면 주거 침입죄가 성립하고 들어가다가 제지를 당해서 못 들어갔다면 미수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몸이 직접 타인의 공간 안으로 들어가야 주거 침입죄가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집 밖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집어던져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의 소란을 피웠다면 손괴죄 등의 다른 죄는 성립할 수 있겠지만 주거 침입죄는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재미있는 판례가 하나 있는데요. 절도범이 타인의 집에 들어가기 전에 주인이 집 안에 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초인종을 누르는 사건입니다. 법원은 아직 현실적인 침입 행위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주거 침입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점포 반환을 놓고 분쟁이 생길 때 임차인 측에서 임대인을 주거 침입죄나 퇴거 불응죄로 고소하는 사례가 많은데요. 이와 별개로 임대인의 단전 단수 조치가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판례는 비록 임대차 계약서에 임차인의 계약 위반이 있을 경우에 임대인이 단전 또는 단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더라도 약정 기간이 모두 만료되었고 또 임대차 보증금도 연체된 차임으로 공제해서 전혀 남아있지 않은 상태라면 미리 단전 단수 조치를 예고하고 들어갔을 때는 정당 행위로서 처벌받지 않지만 아직 계약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고 또 임대차 보증금도 남아있는 상태에서 단순히 계약 해지 의사 표시와 경고만을 한 후에 단전 단수 조치했다면 업무 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퇴거 불응죄는 일단 적법하게 타인의 주거 공간에 들어갔더라도 이후 그 주인으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고도 나가지 않을 때 성립합니다. 시작할 때 예로 들었던 사안처럼 회사에 찾아와 소란을 피우는 악성 민원인에 대해서 나가줄 것을 요구했는데도 응하지 않을 경우에 퇴거 불응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 주거 침입죄와 퇴거 불응죄의 키포인트는 주거 침입죄나 퇴거 불응죄는 사람이 평온하게 생활할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규정된 죄라는 겁니다. 따라서 타인이 생활하는 주거나 근무하는 사무실, 또 잠시 머무는 공간 등이 그런 타인의 생활 영역에 함부로 들어가거나 퇴거 요구에 불응하면 이 죄들이 성립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이면 보호 대상이 되는 것이지 그 공간에 대한 적법한 사용 권한이 있을 것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집을 반환하지 않고 있더라도 임대인이 임차인의 동의 없이 함부로 그 집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쇼 광란주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